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R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들 중에 이 벡터,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같은 걸 배웠는데, 이제 하나 남은 그 펑션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R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그렇듯이 이 조건 제어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고 변수에 들어간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거나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어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었고, 최근에는 클래스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함수를 알아볼 건데,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는 한 줄을 만들고 한 줄을 실행하고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그런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 연속적인 명령을 수행할 때 아니면 한 줄로는 다 안 끝나는 그런 코드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쭉 라인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떤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이 파일을 한 번에 실행시키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보시면 이 코드는 지금 벡터 형식으로 숫자를 저장을 하고 이 숫자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평균을 구하죠. 이 숫자들의 sum하고 length입니다. 요거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out이라는 데에 그 이 평균을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코드를 어떤 이제 새로운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여기 저장을 할게요. R 스크립트 .r은 안 적으셔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r 파일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요 워킹 디렉토리 안에서 아까 같은 그 스크립트를 한 번에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소스 r 스크립트 .r 이러면 이 파일 안에 있는 스크립트가 한 번에 쭉 연속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숫자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소스 이 화살표 위쪽 방향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뜹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비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입력값이 바뀔 때마다 파일을 열고 값을 저장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을 직접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변수들이 전역 변수로 사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모든 변수들이 전부 다 전역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밖에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떤 코드든지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돼요. 코드가 100만 줄이다. 그런데
out이라는 변수는 그 100만 줄의 코드 어디에서든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계산을 해서 코드를 짜지 않으면 변수에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원하지 않는 값들이. 그리고 변수 이름도 아마도 그 굉장히 잘 지어야 그 100만 줄에 맞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쓰는데, 함수는 형태는 딱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함수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 그 할당 연산자, 그리고 펑션이라는 키워드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중괄호로 묶여 있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코드든 다 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이제 리턴 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오브젝트니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변수를 리턴을 해주죠. 변수의 어떤 타입이든 다 리턴이 됩니다. 이 형태가 이제 펑션의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함수 있죠. 사인 함수를 이렇게 뭐 굳이 한 번 더 사인을 만든 거긴 한데 mySign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죠. 키워드는 똑같고, 그리고 x를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파라미터 1, 2, 3은 중괄호로 묶인 요 함수 내부로 통하는 유일한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x는. 그리고 이 함수 내부에서 유일한 출구는 return y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어떤 값이 함수 내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이 return은 함수 밖으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출구죠.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그냥 사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x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이 R에서는 어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 세션 안에 저장을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지 않으면은 mySign이라는 거는 실행이 안 되죠.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 처음에 복사하고 아무것도 없죠. value 변수들만 있어요. 변수들만 지금 이 세션 환경 안에, 이 세션의 환경 안에 저장이 돼 있어서 mySign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없다고 나오죠. 이거는 그냥 텍스트 에디터에 내가 그냥 붙여놓은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 안으로, 즉 그 이 세션에서 먼저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mySig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쓰는 방법은 이 입구라고 했죠. 유일한 입구에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값을 넣어주냐, 사인 값을 계산할 값을 넣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인 값이 y에 저장되고 y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수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용어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가끔 가다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 다 그냥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함수 이름은 mySign. 근데 이 두 가지, 파라미터냐 아규먼트냐, 그 파라미터는 보통 이제 모수, 그냥 파라미터라고 해요. 아규먼트는 전달인자. 그 말하자면 함수를 사용할 때 직접 우리가 넘겨주는 값, 요게 아규먼트고, 함수의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의가 있을 때, 이 정의에서 그 이 입구에 쓰인 이 변수,
이 변수, 즉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값을 이 변수로 받아서 안에서 쓰겠다. 이럴 때 이제 이 x를 파라미터라고 해요. 자, 이제 그 R 스크립트 my script.r에서 이거 지금 제가 R 스크립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했던 일을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my script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죠. 넘버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요거를 함수 안으로 만든 거예요. mymin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쭉 똑같은 코드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 코드들은 함수의 중괄호로 묶여 있죠. 이 중괄호로 묶여 있는 곳은 입구가 하나라 그 x라는 값으로만 이 안에서 어떤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sum이나 length를 쓸 때 여기서는 전역 변수니까 여기서 쓴 변수를 그냥 바로 가져다 썼죠. 그래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함수의 입구에 있는 변수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x라고 했으면 여기도 x, x, x 이렇게 해야 돼요.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out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여기 out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링이죠. 실제 저장된 값은 여기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제가 좀 헷갈리게 써놓긴 했지만 out이라는 값을 그냥 스트링을 출력 값에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 평균값, 그 값 자체만 출력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 출력을 해준다는 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반환을 해준다는군요. 이 함수가 끝날 때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값이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제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보면, 이 넘버스라는 거를 여기다 저장을 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그 cat은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input numbers are 이렇게 해서 x는 우리가 이제 받아온 거죠. 숫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out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스트링, 결과값을 스트링으로 만든 건데, 넘버 민이 이제 1.2241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 출력된 거는, 그러니까 리턴된 값은 이 값이에요. 이것은 이 두 줄은 함수가 실행되면서 명령에 의해서 출력된 값들이고 텍스트만 출력이 된 거죠. 실제로 이런 텍스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말고 어떤 값이 주고 나오는 출구는 하나뿐이라고 했죠. 그게 넘버민이고 이 값입니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마 다 여기서 거의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엑서사이즈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숙제는 아마 엑서사이즈 3-3하고 3-4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러니까 값에서 해당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모든 관측값의 제곱의 썸을 n-1로 나눈 값이 이제 표준 편차죠. n은 그 관측값의 개수입니다. 자, 이거를 보통은 이제 내장 함수가 s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sd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mymi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mysd도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블럭 안에 있는 입구는 x, 그러니까 어떤 이 관측값들을 x로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 x를 받아서 각 값에서 아까 mymin 만들었죠. 요걸 써서 제곱을 하고 썸이 없네요. 이 코드가 잘못됐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numbers 이렇게 하면 네 input numbers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코드가 썸이 빠졌죠. 여기에 썸을 하면 이제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스트링 값이 출력이 되죠.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이제 mymin이라는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출력해서 썼는데 이 mymin이라는 함수에 스트링을 출력하는 코드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그냥 내장 함수인 min을 써서 네, 이렇게 그리고 sd라는 값이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mysd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해보시면 금방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화. 뭐 이것도 사실 그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 z라는 값이 평균을 빼면 이제 중심 0으로 분포,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0, 평균 0이 되죠. 이 평균을 빼면.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값들의 평균이 0이 되죠. 중간 값이. 그리고 그 값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그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z 값이라고 하는데 이 z 값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아까 만든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뭐 이거를 한번 해보면 x가 이제 1부터 100까지죠. 100까지고 z 값은 우리가 만든 함수를 써도 되고 여기서는 만든 함수를 써보죠. 그리고 이걸 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출력이 돼요. mymin이라는 함수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결과 리턴 값은 z에는 이제 표준화된 값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거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제 플롯도 되고 히스토그램 히스트라는 함수로 이렇게 하면 네, 1부터 100까지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당연히 이제 1부터 10까지 10개씩 이렇게 쭉 유니폼 분포를 가지죠. 자,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시켰다 그랬을 때 출력을 해보면 아까는 평균이 50이었죠. 그런데 평균을 0으로 맞추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1로 맞추니까 이렇게 됐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0에 가까운 값들과 이제 좀 큰 값들이 생기겠죠. 분포가 차이가.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는 측면에서 플랫을 해본 거고요. 플랫은 아마도 다다음 시간 정도에 여러분이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배웠으니까
이렇게 data.frame에서 x랑 z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x랑 z 두 개의 변수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 y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게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의 차이예요. R에서는 뭐 비교적 다른 언어랑은 좀 다르게 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구분이 좀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 좀 명확하게 오류 없이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 전역 변수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든 접근을 할 수 있는 변수예요. 네, 근데 R에서는 이 함수 안에서 정의된 게 아니면 모두 다 전역 변수고 어디서든 다 접근이 가능해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쓰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myHalf라는 함수에서 이 x는 당연히 이 블럭 안에서만 쓰이니까 지역 변수겠죠. 그리고 y도 이 블럭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고요. 근데 z는 우리가 어디서도 만든 적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에러가 나거나 에러가 안 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에러가 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Z가 지금 Z가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일단 Z를 지워 볼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한번 써 볼게요. myHalf 해서 x만 넣어주면 되니까 x를 뭐 10을 넣어줄까요? 그러면 z를 찾을 수가 없다는 에러가 뜨죠. 네, 여기서 그 z는 전역 변수가 아니고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가 아니고. 그런데 전역 변수가 안 쓰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z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이렇게 오류 없이 뜹니다.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런 특성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가 함수 내에서 쓰이는 변수이다 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짜는 어떤 습관이라면 명시를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z를 지역 변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쓰였잖아요. 이 안에서 쓰일 때는 출입구가 요거 하나랬잖아요. 이 파라미터로 받아준 걸 써야 우리가 코드를 다음에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개선을 할 때도 명확하게 그 코드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코드 이 함수 안에서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습관이 들어야 굉장히 모듈화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쉬워지는데 Z가 여기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Z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사인, 로그 이런 함수들은 이제 아까 잠깐 써봤는데 빌트인 함수들이라 내가 함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R이 그 초기에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벡터 연산이었어요.
지금은 뭐 파이썬도 이런 기능이 있긴 하죠. 그런데 어, 초기에 나올 때만 해도 이런 연산, 벡터 연산은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을 때 세 개의 값에 2를 나눈다, 10을 나눈다 하는 연산을 할 때 반복을 세 번을 해야 됐어요. 폼을 돌려서. 그런데 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벡터 연산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x를 2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다 2로 한 번에 나눠지죠. 그리고 10으로 나눠도 한 번에 다 나눠지고, 이게 이제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함수가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거예요. x가 이제 우리 변수가 R에서는 벡터가 기본형이라고 했는데, 이 벡터 기본형에 대해서 함수들이 벡터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각각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들이 벡터 연산을 지원을 하고, 그 덕분에 굉장히 빨리 우리가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팁으로, R에서의 팁으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엑서사이즈 두 번째를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before, after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요 5개 값들을 만약에 before 이렇게 저장을 하고, after는 이렇게 네. 그리고 diff라는 데 차이를 계산을 하는데, 뭐 기존의 뭐 C나 이런 거에서는 포문을 돌리면서 다 값별로, 각각의 값별로 차이를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요소별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벡터 연산이고요. 합평균 표준편차, 당연히 벡터 연산이 되죠. 이건 이제 벡터 연산이라기보다는 내장 함수긴, 그냥 스태티스틱이긴 한데, 네,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하고, 여러분이 숙제로 내주실 부분이 요거예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각각의 나이가 이렇게 돼요. 학생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age라는 변수에 이 값들을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age라는 그 벡터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함수를 하나를 만들 건데, who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who 50이라고 하죠. who 50이라고 하는데, 50살이 넘는 사람의 이름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설명을 들으셨으면 조금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함수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많이 자주 써보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것 같고, 대부분의 R 패키지, 뭐 R의 뭐 어떤 기능, 알고리즘 다 함수죠.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쓰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배우셨고, 이제 나머지 오늘 이제 제어문,
그 제어문은 거의 같아요. if, for, while. 그러니까 제어문에서는 if, 반복문에서는 for나 while.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셔도 돼요. 물론 다른 명령어들이 더 많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래서 if문 제어문을 보면 만약에 컨디션이 참이면 expression 1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false이면 2를 실행을 해라, 요겁니다. 이게 딱 그 형태이고 그냥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컨디션은 그 true나 false, 이게 앞에서 시간에 배운 이 그 논리 함수였죠. true나 false. 그 딱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true나 false를 리턴을 하는 조건이 나와야 돼요.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그 비교문, 이 컨디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x가 이제 not x, 만약에 x에 false가 들어가 있으면 not x면 true가 되겠죠. 이 and 두 개 다 참일 때 참을 리턴을 하죠. 그리고 or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을 리턴을 합니다. 다른 데서 쓰는 그런 논리 기호 연산자랑 거의 유사하고요. 크냐 작냐 같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 x에 2가 들어가 있는데 x 이건 나머지예요. 그 느낌표 두 개는 나머지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요거잖아요. 2인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false가 돼요. false가 되면 2분이라고 출력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and라는 걸로 둘 다 참일 때 참, 그래서 0보다 크죠. 그런데 4보다 작지는 않죠. 5니까 4보다 크죠. 그래서 하나가 false이니까 요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똑같은 식이고요. 이제 if else 문이 있어요. 조건별로 다른 실행을 할 수 있죠. if else, else. if else는 계속 반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클 때 그 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f else 문이 있어요. if else 문은 뭐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용도에 따라서 잘 쓰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if는 하나의 조건만 비교를 하는데, if else는 벡터 형태의 조건을 다 비교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리턴을 해줘요. 실제로 한번 이제 해보시면, 네, x에 일단 1부터 10까지 저장을 하고, 그 x가 이제 10보다 클 때는 빅이다, 작을 때는 스몰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은 경고가 뜨죠. 첫 번째 요소만 사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if는 x는 벡터인데 벡터 10개의 값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값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이니까 1은 10보다 작죠. 작으니까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크지 않다, false. 그러니까 크냐, 이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 small이라는 걸 찍어주고 끝나는데, 이제 if else를 쓰면은 벡터마다 다 비교를 해주죠. 이렇게 하면 1부터 5까지, 4까지, 5까지네요. 5까지는 다 small, 클 때는 다 big,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해주는데, 그런데 출력만 가능해요. 그리고 조건별로 여기 if else처럼
다른 실행은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습 문제 3-4는 여러분이 숙제로 내주시면 되고요. 미디안 함수를 만드는 그런 숙제이고, 이 미디안 값은 홀수가 들어오느냐 짝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짝수가 들어오면 그 중간값, 말하자면 그 이제 들어온 값이 x라고 했을 때 x가 이제 벡터 형태겠죠. x가 4개일 때 그러면 두 번째 값하고 세 번째 값의 중간 값을 계산해서 리턴을 해줘야 되고, 홀수일 때 만약에 3개가 들어왔다 x가, 그러면 그 두 번째 값만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x의 개수, 여기서는 n으로 했는데 이 n이 x의 개수로 이제 계산이 되고, 이 n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그런 코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한번 그 작성을 해 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루프문 말씀을 드릴게요. 루프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for문이죠. for문은 이런 형태로 for 가로 열고 어떤 베리어블 이름, 그리고 in, 그리고 어떤 벡터, 이게 하나의 베리어블 값이 들어가고, 이 seq라는 곳에는 벡터 형태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벡터 형태의 값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한 번 할 때마다 바라는 변수 안에 이 seq의 값들이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바뀌어가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알 텐데, 그 예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x에 1부터 10까지 저장을 하고 for문에 i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 텐데, x만큼 반복을 하면서 x의 값들이 한 번씩 i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블럭 안에서 i가 어떤 변수로서 변하는 값을 갖는, 이 1부터 10까지 변하는, 순차적으로 변하는 값을 갖는 변수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번 반복할 때 i에 이제 i를 출력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포문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출력하는 게 다가 아니고, 포문을 실행을 하면서 이 i 값이 그 어떤 연산에 활용이 되는 거죠. 연산이나 뭐 인덱싱이나 어떤 데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누적 합을 구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포문을 쓰시면 되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아요. 그리고 컨디션이 만족할 때까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그 익스프레션을 계속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컨디션이 잘못 들어간다 그러면 무한히 반복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좀 잘 써주셔야 되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요 예제를,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팩토리얼 예제예요. 그래서 i가 1보다 클 동안, 지금 i는 초기값이 10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1보다 크죠. 근데 그동안에 계속 어떤 연산을 반복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10이고 지금 f는 1이니까 10 곱하기 1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i를 하나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i에다가 또
i를 저장하는데 그대로 i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을 빼준 i를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i가 10부터 쭉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 결국 f에는 팩토리얼이 계산이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i는 9부터 8까지 9부터 1씩 줄어드는 그런 값이 출력이 되죠. 최종적으로 팩토리얼에는 3628800이 저장이 되고, 실제로 팩토리얼 10 팩토리얼을 계산해 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while문을 쓰실 수가 있고, repeat은 무조건 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이라 중간에 멈춰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멈춰주는 코드가 if문으로 컨디션이 만족이 되면 멈춰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팩토리얼 코드인데, 팩토리얼 코드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1씩 줄어드는 i 값을 가지고 i 값이 만약에 1까지 갔고 0이 되면 뭐 브레이크를 걸죠. 이 while이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while문을 쓰는 데도 있고 repeat을 쓰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while이나 for문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죠. 자, 이 루프문은 R에서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R이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C나 C++ 뭐 이런 데서는 다 포문을 돌리죠. 포문으로 모든 연산을 뭐 수행을 하는데, R에서 포문을 돌리면 굉장히 느려요.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 한번 돌려보시면 되는데, 그냥 포문을 돌면 C나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벡터 연산으로 그 반복문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피치 못할 때 그때 포문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즘 같으면. 네, 물론 관련된 코드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셔야 되긴 하는데, 요즘 나온 패키지나 R 함수들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도 아마 중반부 이후로는 그런 코드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R도 사실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다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보다는 조금 어려운 다른 개념을 쓰고 있긴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